신이 빚은 태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섬 제주. 이 아름다운 풍광 속엔 조선시대 유배인들의 한과 권해가 함께 남아있다. 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삼천리 유배길의 상징이 된 제주도. 절의 고도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이곳은 조선시대 최고의 유배지였다. 제주도와 함께 조선시대 유배지로 이름난 곳은 흑산도, 진도 등 전라도 연안의 여러 섬, 그리고 경상도와 평안도 지방의 벽지였다. 한 시대의 세도가로 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유배인들. 낯선 유배지에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대정연에 위리안치하도록 하라. 1840년 9월 병조 참판에서 동지부사로 임명된 기쁨도 잠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일족 간의 권력 대립으로 언제 살아 돌아올지 모를 유배길에 오른 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추사 김정이다. 제주 유배길은 주로 한양에서 출발해 전주에서 남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다시 해남을 거쳐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 화북진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찍이 우암 송시열이 거쳐간 길로 추사도 이곳을 통해 제주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한양에서 제주까지 유배길 한 달여 동안 추사는 행형관인 의금부의 관리 금호랑과 동행했다.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 유배는 드라마상에서만 펼쳐지는 일. 유배인들은 주로 걸어서 유배지로 향한다. 육지천리, 바다천리에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유배길에 추사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남원을 지날 때 그린 고양이 그림 한 점, 거신 권돈인을 위해 그렸다는 모질도뿐이다. 모질이란 늙은이라는 뜻으로 장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추사는 이 그림에 어떤 마음을 담고 싶었을까?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유배길에서 그는 지난 삶이 아쉬웠던 것은 아닐까? (1840년 10월) 한 달여 만에 제주에 도착한 추사는 곧 대정읍성으로 향했다. 그의 유배지는 대정현, 제주도에서도 최남쪽으로 화북포구에서도 80리길, 한양에서부터는 삼천리길이었다. 그러나 추사에게는 더욱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시 울타리로 둘러쳐진 집과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이른바 주거태안의 연금형이었다. 외로움과 낯선 풍토병을 이겨내기 위해 추사는 책을 읽고 글씨를 쓰는 학예에만 열중했다. 이 당시 추사가 얼마나 책 읽기에 몰두했는지는 장서 목록을 통해 그 방대한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종수로는 약 400여 종, 책수로는 약 7천을 헤아린다. 유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사가 이렇듯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 이상적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멀리 중국에서 구한 책들, 연경학계의 새로운 동향과 신간서적들이 유배지에 있는 추사의 손에 속속들이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만학과 대운 두 문집을 보내주더니 올해는 우경의 문편을 보내왔도다. 이는 모든 세상에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만리 먼 곳에서 사와야 하며 쉽게 단번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오로지 권세와 이익에만 수없이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대는 그 책들을 권세가에게 기증하지 않고 바다 바깥에 있는 초췌하고 초라한 나에게 보내주었도다. 추사 예술의 최고 명작이자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목으로 손꼽히는 국보 세한도. 제자의 정성에 감동한 주사는 송백 네 그루가 서 있는 적과의 풍경을 그린 세한도를 통해 제자의 신의에 감사를 표했다. 세한도에 이어 후대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추사체 역시 고통과 회한의 유배 생활 속에서 빚어낸 결실이었다. 중국 문화에 깊이 경도되어 있던 추사는 유배 생활을 겪으며 확고한 자신만의 틀과 형식을 갖춘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9년여) 유배 생활 이후 확연하게 달라진 추사의 글과 정신은 동시대인인 문인 박규수와 원로 한학자인 청명 선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만년의 바다를 건너갔다 돌아온 다음부터는 남에게 구속받고 본뜨는 경향이 다시는 없게 되었고, 대가들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게 되니 신이 오는 듯 비가 오는 듯하며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하였다. 제주도로 간 이후의 글씨는 그가 평소에 주장하던 청고고화한 서풍이 일변하여 기굴분방한 자체를 보이기 시작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유배제에서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또 다른 예는 주사보다 80여 년 먼저 태어나 활동한 원교 이광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말목장으로 이용됐다가 이후에는 서해 국방의 요충지가 됐던 신지도. 지금은 완도와 연결돼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절의 고도의 섬이었기에 이곳에도 종종 유배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문벌가 출신인 이광사. 추사와 달리 그는 조선의 서체를 연구한 집념의 인물로 노론과의 정치투쟁에서 실패하면서 이곳 신지도로 유배됐다. 실제로 여기가 이제 15년에서 16년 정도 이광 쌤이 살아셨던. 그렇죠. 15년 이상 되죠. 만으로 15년이 넘으니까 횟수라면 16년. 이게 지금 보면 이 안에가 저기 부엌인데 부엌에 그 덕음이라 해가지고 중간 창고같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 보시던지 지금 주인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봐보실랍니까? 이런 중간 형태의 벽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벽장인데 이렇게 이 흙이 그때 상당히 수백 년 된 흙으로 보거든요. 수리한 흔적이 없고 이 건축할 때 당초의 목재가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조선 18세기에 그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농촌에. 1755년 영조 즉위 후 세력을 잃은 소론의 일부가 국정을 비방하는 방을 붙였다가 영모로까지 비화되면서 그의 유배 생활은 시작됐다. 첫 유배지는 함경도 보령이었다. 그 이광사의 유배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글씨를 배우니까 이것을 당시 집권당인 노론에서는 위험하게 여겨서 이광사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그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광사의 유배지가 그 7년 만에 진도를 거쳐서 신지도로 그 이배가 되고, 이광사에게 글씨를 배우던 사람들은 곤장을 맞고 다 이제 그 흩어지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이배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지도에서는, 그래서 이제 섬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좀 어려웠지만 뭐 신지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자중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뭐 받아서 글씨를 가르친다거나 하는 뭐 그런 행위는 신지도에서는 뭐 자제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보령에서 7년 유배 생활과
16년간의 신지도에서의 삶. 그의 예술혼은 유배지에서 더 깊게 울렸다. 1768년 서예 이론서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결이 이곳 신지도에서 완성됐다. 신지도에서 작성한 것으로 뭐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서결은 전편과 후편 이제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예 이론서이자 서예 이제 비평서이기도 하죠. 당시 서예의 큰 흐름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사 김정희가 주도했던 예를 들면 뭐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서법을 그대로 이제 조선에 전수하려는 뭐 세층 말하면은 최신 중국 서예법에 기반한 서예들이고 그 이광사 선생의 서법은 동국진체라고 해가지고 뭐 근원을 중국 쪽에서 따지면은 당나라 이전 위진 시대 이전의 그 서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선풍의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의 서법을 거치지 않고 그 중국 고대 위진의 서풍을 가지고 조선 후기에 이 독자적인 그 조선의 독자성과 맞물려서 이제 글씨를 창안하려는 이제 그런 서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훗날 강진으로 유배된 정약용이 원교의 글씨를 읽고 근세 서예가로는 오직 이광사만이 독보적이라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원교와 추사의 서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남 두륜산에 있는 대흥사. 중앙법전인 대웅보전과 누각침기로 편액은 원교의 글씨이며 무량수각이라 쓰인 백설당 편액은 추사가 쓴 것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명필가 원교와 추사, 두 명필에 얽힌 일화가 흥미롭다. 1840년대 추사 김정희 씨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면서 뭔 우리 조선 글씨를 배려본 글씨를 써놨냐, 빨리 띄어버려라. 그러고 띄어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17년 동안인가 유배 생활을 제주도에서 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때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이제 추사 김정희가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 여기 와갖고는 초이선사께 그때 띄어붙은 이광사 그 글씨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곳간에 있다고 그러니까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걸어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 교만했다.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글씨체인데 자기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다시 걸어라. 그래서 다시 걸게 되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원교 이광사가 돌아가신 후 60년 후에서 이 동국진체 원교 이광사의 글씨가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요. 절망과 고독의 공간인 유배지에서 오히려 창조적 정신세계를 이뤄낸 조선조 지식인들. 이들에게 유배는 어떤 의미였으며 조선 사회에서 유배는 또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당시 조선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명나라의 기본 법전인 대명류를 사용했다. 조선시대 총 5가지 형벌을 간단히 정리를 해주신다면 태형하고 장형,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에 이제 매로 죄인의 이제 볼기를 치는 이제 태형, 장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죄를 진 사람한테 가는 것이 도형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징역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형, 유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죄를 진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형으로 처단을 했습니다. 유배형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종신형, 종신토록 그쪽에 이제 살게 하는 종신형이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추방형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요. 법령과 문물제도가 기록된
증보 문헌 비고를 살펴보면 유배는 주로 강도 같은 흉악범과 세금 포탈 등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국사범들에게 해당된 형벌이었다. 일종의 사형 완화법으로 이용된 것인데 공동체를 생활의 기반으로 삼는 조선 사회에서 유배형은 종신토록 생활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만큼이나 무서운 형벌이었다. 일단 유배형의 경우도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어느 거리에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추방을 하느냐 해서 대개 2,000리 밖에 보내는 형벌이 있고 2,500리 밖으로 보내는 것, 마지막으로 3,000리 밖으로 보내는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관리들만 유배에 처해진 게 아니고 일반 평천민들도 죄를 지은 경우에는 유배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앙의 경우에서는 국왕이 정치범을 유배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들이 잡범, 일반 형사범들을 관찰사 직권으로 유배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유배는 국왕의 의지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사활을 비롯한 여러 정쟁에 연루된 이들을 조정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유배지는 한양에서 되도록이면 먼 지역으로 정해졌다.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벽지와 경상도, 전라도의 도서, 그리고 가장 가혹한 땅 제주도로 정해졌다.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고대 사회에서도 유배제도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유배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유배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 죄질에 따라 유배 형태도 다양했다. 크게 환도, 부처, 안치로 구분되는데 환도는 범죄인을 고향에서 1,000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부처는 유배지 관내 수령에게 유배인 관리의 재량권을 맡기는 형태. 안치는 유배인의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제한시키는 것인데 이 또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벼운 죄질의 사람을 고향에 유배시키는 본향안치와 중죄인을 도서에 유폐시키는 절도안치, 그리고 가시울타리로 둘러쳐진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위리안치가 가장 무거운 형이었다. 위리안치형을 받은 추사 김정희의 경우 귀양살이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제한된 지역 안에서의 고독한 생활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선생님은 왕가의 외손이니까 여기 유배 오셔가지고 아주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배 생활을 하던 3년째 되던 애는 부인인 예한이 씨가 돌아가는 아픔이 있었고 또 환갑이 다 되어도 돌봐줄 가족 하나 없는 게 가장 큰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날아드는 편지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새해 초 이래 타운이 멀리서 내도하니 황홀하기가 마치 귀신이 내림한 듯합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이곳에 뜻밖에도 이런 수완이 왔는지라 몇 번을 반복하여 펼쳐 읽으니 위로되는 마음이 한자리에 마주 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평민들에 비해 비교적 호사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던 지식인 유배인들이지만 조선시대 내로라 하는 대갓집 양반이었던 이들에게 유배 생활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함께하는 형벌 중의 형벌이었다. 그러나 당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쟁에서 유배라는 제도는 지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유배에 가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조선 중후기에 사화와 당쟁이 격화됩니다. 그 격화되는 과정에서 정권에 소외된 그 관료들의 다수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중후기에 유배에 처해지는 지식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조선 후기에
유배에 간 지식인들 다수는 원래 유배라가 종신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종신토록 유배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적었고 새로운 정권이 이제 창출이 되면 그 정권에 맞추어서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배를 단순히 중한 형벌로서만 파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충전, 지식인들한테는 하나의 재충전, 관료로 복귀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서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맘껏 누렸던 유배인도 있었다. 임진왜란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배길에 오른 악의 이산해. 임금의 마음을 잃어 비록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배인들을 매료시키는 산길, 물길은 허전한 유배인의 마음을 움직여 뛰어난 시문학을 낳았다. 열흘 중에 아을의 산속을 왕래하니 은자의 한 가지 병은 매화 찾는 일이라네. 흡사 봄추위가 시를 질투하는 듯 일부러 가지에 꽃을 피우지 않는구나. 평야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던 곳. 하지만 한양과는 900리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오갈 수 없는 오지에 불과했다. 조선 최고의 명문가로 손꼽히는 한산 이신 이산해가 이곳으로 유배 오면서 이 지역은 그의 빛나는 문장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악의 유고는 서정적인 그의 문장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대부분 병화로 소실되고 현재 규장각에 6권 3층만이 남아있다. 월송정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바다가 하늘 같은데 모래톱의 물새는 물안개를 헤치고 날아오르네. 심리에 펼쳐진 해당화뿐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어부의 집 두어체가 저녁 햇살 속에 나타나네. 언제 풀릴지 모를 기약 없는 유배 생활. 이산해는 본 것, 느끼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시로 남겼다. 지역이 아름답다는 그 풍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관종팔경도 있고 하지만 그 곳곳이 다니면서 다 아름답다는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울진 지역이가 말하자면 이제 운치가 좋다 하는 것도 이제 되겠지만은 울진에 또 이런 것도 남깁니다. 그 사람들의 인심이 이렇게 좋다 하는 그런 뭐 찾아오고 또 찾아가고 하는 거 있고 효도하는 사람 또 그 장수하면서도 아주 덕을 남기는 사람 이런 기록까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울진이 이거 벽촌에 있지만 그 이분을 통해서 울진에도 이렇게 사람이 그 말하자면은 수준이 좀 착했다 하는 그런 걸로 이게 입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평야에 머물다 간 이산해. 이산해는 문장으로 평야를 빛냈고 평야는 이산해의 문장을 크게 발전시켰다. 허균과 최립 등은 이산해가 평야로 유배를 다녀온 후 문장이 매우 좋아졌다며 칭송했다 전해진다. 한 시대의 세도가로 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들의 유배는 유배 지역민들에게도 큰 행운이었다. 울진에 온 분들은 위리안치된 분이 아니고요. 전부 부처되어 와가지고 울진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울진만 벗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울진에 끼친 영향들이 뭐 이산해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 울진의 선비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울진에 끼친 영향은 하여튼 전국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문장가들이 울진에 다 왔으니까. 그리고 울진의 선비들은 그분들한테서 아주 고급스럽고 품격 높은 그런 부인할까요? 그런 학문에 그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나중에 울진에서도 공부를 한다는 말하자면은
글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제 풍습이가 생겨나게 되는 그 울진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배 생활 3년 동안 이산해는 어느덧 평의 사람이 다 되어갔다. 해안의 거센 사투리도 이해하게 됐고 농부들과 거리낌 없는 교류를 했다고도 전해진다. 이렇게 유배인과 지역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는 서로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지역의 독특한 유배 문화가 탄생되는 계기가 됐다. 선친 때부터 제주 지역 유배 문화를 연구해온 양진건 교수. 유배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제주 지역에서 유배인들에 의해 달라진 지역의 문화를 들었다. 조선주의 제주도는 1급 유배지로서 큰 기능을 하였는데 그런 덕에 한 200여 명의 유배인들이 제주도 내도를 했습니다. 내도를 했고 그들이 끼친 영향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죠. 성씨를 다채롭게 한다든가 육주부의 문화를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학식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교육적인 영향을 끼친다든가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로 인해서 제주도에는 독특한 유배 문화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죠. 제주도에서는 유배인을 귀향달이라고 불렀다. 귀향은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간다는 뜻인 귀향의 뿌리를 둔 말. 양진건 교수 선친인 양순필 박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조 4천여 명의 유배인 중 대략 200여 명이 제주에 유배됐다. 제주도 유배인의 그 다양함은 광해군의 유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유배를 와서 이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 이 광해군이 원래 시를 참 잘 썼거든요.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절절한 시를 보게 되면 그 광해군의 인간적 면모도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주도 사람들로서는 닫혀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어느 때 이렇게 왕을 직접 만나본, 물론 이제 자리에서 축출됐지만 왕을 만나볼 기회도 없었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광해군이 죽고 나서 이 왕의 예를 따라서 여기서 장사가 지내집니다. 어마어마한 큰 행사이기도 한데 그러한 행사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런 광해군의 유배란 것이 단지 왕이 유배됐다는 어떤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영향, 그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울림이 당대의 제주 유배 문화의 어떤 작은 기여를 했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여성 유배인도 너댓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초의 여성은 임모광우의 어머니인 노씨. 광해군 시대에 일어난 개축 화옥으로 처형된 김전함의 부인이기도 한 노씨는 제주도로 유배와 생계를 위해 술을 빚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모주라고 불렀다. 타산 정약용의 조카이자 황세영 백서 사건으로 이곳에 유배온 정난주 역시 이 지역에 서학과 종교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예, 유배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 4살부터 시작해서 84세의 노인네까지, 혹은 남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성, 그런가 하면은 고위 정객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은 중국이나 우리나 가장 걱정했던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과거제도의 문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제도가 문란이라는 것은 곧 나라의 존폐와 관련된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과거제도에 대해서 어떤 요즘 말로 해서 커닝 행위를 한다, 부정행위자는 즉시 사형에 처했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에는 처하지 않고 제주도 유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도벽이 심해서 도둑질로해서 여기 왔다가 이제 유랑걸식하다가 굶어 죽는 유배인도 있고. 제주 지역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오현단. 5명의 인물 중 동계 정원과 충암 김정, 그리고 우암 송시열은 모두 유배인으로 이 지역에 끼친 유배인들의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이들은 이 지역에 최고의 지적 유산을 남겼다. 분명히 그 유배의 영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과대화돼 가지고 이곳 제주도 도민들의, 제주도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왜소화되거나 혹은 그것들이 그 자생력에 대해서 어떤 왜곡되는 그 해석은 분명히 삼가해야겠죠. 분명히 이제 유배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 내에 제주도 사람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역할은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적절하게 어떤 문화적인 혹은 교육적인 메신저 역할을 유배인들이 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제주도의 자생력과 유배인들의 이런 영향력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유배 문화를 형성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독서와 시로 허전함을 달래며 학문적 성과들을 이뤄나갔던 유배인들.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행해졌다. 악의 이산해, 원교 이광사와 추사 김정희가 고달한 유배 생활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예술을 꽃피웠다면, 유배지에서 조선사회 현실을 깨닫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 기억서를 쓴 이도 있었다. 타산 정약용이다. 사특한 사학을 숭배해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1801년 2월 유배길에 오른 타산 정약용. 그 기록을 보면은 최소한도 한 300여 명이 죽었다. 300여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정조와 가까웠던 이른바 18세력들이 결국 처참한 정책 탄압을 받는 상황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건데, 겉으로 이렇게 더 씌운 것은 결국 천주교 박해로. 전통적 유학 입장으로 보면은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시집도 안 가고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버지도 없고 임금 넘는 이런 영화로는 불법 단체다. 예를 들면 그런 명목으로 신유 옥사를 일으켜서 그런 좀 처참한 그런 비극이 벌어졌지만, 거기에는 그런 정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난 역사적 진실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에서 다산이 처음 머물렀던 곳은 읍의 동문 밖 변두리 길목에 위치한 주막. 7개월여의 유배 생활을 했던 경상도 기장현에서 다시 지금의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겨야 했던 다산은 노파가 내준 주막집 작은 골방에서 고달픈 유배 생활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유배인들이 유배에 처해지면 고을 수령이 이제 유배인을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을 수령들이 보수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숙식을 제공할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대개 지방에 내려간 일반 평천민의 경우는 아주 열악하게 살았을 것으로 기록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법 권력을 휘두르던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고을의 수령이라든가 이웃고을의 어떤 지식인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숙식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배인들이 제대로 거주지에 있는지는 주기적인 점고라고 해서 한 달에 2차례 점고가 있었고요.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실제 유배인들이 제대로 있는지 정부에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타산은 이곳의 이름을 사의제라 지었다. 생각은 바르게 하되 맞지 않으면 바로 고쳐서 맞게 하고, 용모는 흐트러졌을 때 바로 고쳐서 단정히 하고, 말은 길어졌을 때 자를 줄 알아야 하며, 행동은 여러 번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뜻의 사의제. 이 주막에서 4년을 거처하는 동안 다산은 밭가 출입을 일체 금하고 학문의 뜻을 둔 선비들이 찾아오는 것조차 사절했다. 다산은 이곳에서 실학의 모태가 된 경세유표를 쓰기 시작했다.
당시 낙후된 정치제도의 폐단과 폐해를 지적하고 국가 경영 일체의 제도, 법규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책 경세유표. 총 44권 15책으로 다산이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나 끝을 보지 못한 미완의 책이다. 다산 학문의 산실이 된 지금의 초당으로 옮긴 것은 6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808년. 다산은 이곳에서 유교적인 정신세계를 서양의 학문과 결합시켜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었고 정치, 경제, 법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저술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산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나는 하늘이 나에게 결을 줬다. 시간을 줬다. 지금부터 책 보고 글 읽자. 그리고 저술을 하자. 이런 그런 기록이 남겨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방 아주 천민들의 천한 정말 아전이라든가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자제들이 귀족들은 역적이라고 오도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 오도 않고 신분이 낮은 사람 돈도 없고 어디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 그런 많은 소위 말하면 하층 계급의 어떤 그런 자제들이 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위대한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가르쳐가지고 18년 동안 이제 강진에 계신 동안에 그때 만난 황상이라든가 이청이라든가 이런 황상, 이청 대표적인 학자들이지.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급격하게 사회 변동이 일고 있던 조선 후기. 이 과도기 상황에서 강진은 더없이 좋은 학문적 토대를 다산에게 마련해 주었다. 해난 윤씨들이 모여 사는 귤동마을. 다산의 외가 윤씨와는 파가 다르지만 이들의 도움으로 다산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본격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1818년에) 완성한 목민심서는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방 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지은 책. 총 48권 16책으로 남아있다. 책 제목부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흠흠신서는 죄수를 심의하는 취급관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책이다. 네, 이곳에서 이제 그 당시에 아전들의 피폐가 가장 심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러기 때문에 또 많은 저술이 이곳에서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곳에서 계실 때 이제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같은 거, 또 600여 권에 달하는 저술을 했지만은 또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시로 동물이나 꽃에 비유를 해가지고 3천수에 달하는 시를 쓰셨어요. 다산에 식사를 했던 보정선방. 이곳을 오가면서 윤씨 일가와 잦은 교류가 이어졌고 다산은 이 지역의 학풍을 받아들였다. 다산에 영향을 준 호남 학풍의 근간은 세칭 호남 삼걸로 불리는 신제 최산두와 해남의 유성춘, 귤정 윤구 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모두 정암 조광조의 벗들로 이들의 학문적 토대가 다산의 정신과 연결되면서 지역 특유의 저항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이곳에서 18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이들의 도움으로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길 수 있었다. 유배라는 정신적 압박을 학문에 정진하는 것으로 회수한 다산에게 크나큰 낙은 100년살을 오르는 것이었는데 다산 초당에서 20여 분 남짓 오르며 나타나는 자그마한 암자.
이곳엔 다산의 좋은 글벗이자 토론 상대였던 암 해장 스님이 있었다. 거기에 바로 다산과 가장 가까웠던 해장 스님이라고, 호가 아음이라고도 하고 뭐 연파라고도 그러는데, 이 해장 스님이 거기에 사는 거야. 백년사 절에 살면서 아주 다산보다 10살 아래의 아주 큰 스승입니다. 큰 스님입니다. 이분이 다산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뭐 여러 가지 불편을, 거기서 그분을 통해서 차도 마시게 되고,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 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다산 초기, 그 당시는 초당이니까 초기지만 어떻게 보면 대골 못지않은, 뭐 궁궐 못지않은 그런 그 마음 안정을 얻으면서 그런 저수로 올 수 있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와 큰 스님과의 만남은 유교와 불교의 만남이자 새로운 학문적 교류였다. 훗날 다산의 문화로 초이선사와 의순이라는 큰 학승이 들어와 유불의 문화와 차의 경지가 넓혀지고 추사 김정희까지 연결돼 조선 사상과 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바로 이 두 만남으로 시작됐다. 다산의 유일한 친필이 남아있는 방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형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가눌 길 없을 때는 구강포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기도 하고, 초당을 수리하고 마당 한가운데 연못을 만들기도 하면서 자연과 벗삼았던 다산. 초당 주변 경관을 묘사한 시 다산 사경첩은 자연에 관한 다산의 마음과 차에 관한 역사를 담았다. 이 역시 다산이 유배지에서 얻은 또 다른 결실이자 후대에게 남긴 귀중한 유산이다. 한순간에 권력을 잃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했던 조선조 유배인들. 낯설고 외로운 삶이었지만 이 험난한 체험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학문과 예술의 경지를 이뤄나갔다. 고통의 공간을 창조의 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형벌의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가꾼 이들. 후대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남겨준 이들의 유배는 형벌이 아닌 크나큰 축복이 아니었을까.